트럼프가 어떡하냐. 진짜 단치광인데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매우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미국처럼 국민소득 8만 불 되는 나라가 제조업을 거꾸로 가져와서 체화시켜가지고 미국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결국은 실패할 거다. 허황한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민소득 10,000불대 나라 저개발국보다 더 싼 노동을 제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에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자, 더 시빌라이제이션.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콘텐츠에 오스카상이 있다면 바로 이분께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BBC에서 연락 왔다고 하니까 다들 믿으세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그냥 니들이 한국말 배워서 이거 봐라 라고 했다는 그런 전설의 프로그램. 네, 그 주인공 김태우 교수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 좀 배웠어요. 예. 논란이 좀 있을 만한 예. 그런 묵직한 주제를 던지셨는데 오늘도 좀 이어서 배워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 언더스탠딩 시리즈 안에 그 설명이 곳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그 설명들을 모아서 집약적으로 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면 앞에 있었던 시리즈들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자본주의 1.0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대공황을 터지니까 이제 그 케인즈라는 아주 그 경제학자가 수정 자본주의 이제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뉴딜 정책.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뉴딜 정책을 하는 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될 시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실 것 같으면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밑에 그 연두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뉴딜 정부가 뉴딜 정책에 쓴 돈의 크기입니다. 페더럴 스펜딩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쓴 돈이죠. 그런데 이 대공황을 극복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여기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월드워 2라고 되어 있는 저기. 그렇죠. 세계 대전에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딜 정책에 쓴 돈의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결국 미국이 그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하게 한 거는 뉴딜 정책이 아니라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전시 경제를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 경쟁을 통해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가 이제 확대 재생산을 볼 것 같으면 대공황이 왜 왔느냐를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 상품은 많은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품을 안 사가니까 공장이 먹고 공장이 파산하니까 실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황이 온 게 물건이 많이 생산됐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물건을 사도록 돈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뉴딜 정책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테네시 밸리 개발 사업 같은 걸 일으켜 가지고 실업자들한테 월급을 줘서 소득이 생기면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 희망을 줬거나 촉매 작용은 조금 했는데 대공황 극복에는 못 미쳤다는 거죠. 액수가 원래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공은 있었는데 경제적인 성공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수요가 엄청나게 생기고 이 군수 산업이 돌아가니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고용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극복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이 자유 세계를 대공황으로부터 구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 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세계 대전이 끝나면
이제 또 다시 생산은 많이 있는데 수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전시 생산은 전쟁 때 쓰는 폭탄 뭐 이런 건데 전쟁 안 하니까 폭탄 같은 수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불황이 와야죠.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예.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전쟁 때 군수 산업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이 신제품을 만들어서 신수요를 창출하니까 이게 다시 이윤과 자본으로 축적되고 기술 혁신이 되고 전후의 황금기가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의 대공황이 왜 왔냐 하면 기술 혁신 속도가 느려서 물건을 많이 만들기는 쉬운데 예. 신제품을 만들어서 신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물건 많이 만들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좀 써가지고 해결해 보려 그랬는데 이 뉴딜 정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고 네. 좋은 시도지만은 경제 전체를 구출하기는 역부족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펌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꺼올리는 펌프. 근데 펌프에 물이 안 올라오죠. 예. 그럼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하면 물이 올라오죠. 예. 근데 마중물만 부어넣는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계속해야 펌프가 올라오는 거죠. 둘 다 예.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뉴딜은 마중물 마중물. 역할은 했는데 아. 펌프질을 계속할 만한 힘이 뒷심이 딸린 거죠. 아하. 그래서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거를 구출했고 세계 대전이 끝나면 전후 대불황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 이유는 전쟁 때 군수 산업 이 탱크를 만드는데 기술이 막 개발했더니 예. 그 기술이 전후에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전쟁 때 제트기를 전투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전후에 항공 산업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 무선 통신하느라고 무전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전후에 통신 산업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핸드폰 예, 같은 게 예. 막 생기고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순환에 성공하면 경제가 성공하면 전쟁 비용을 대고 신무기 전쟁 물자를 제공해서 전쟁에 이기면 또 다시 여기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석유, 철 이런 원료도 확보하고 시장도 확보하고 그래서 경제와 전쟁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선순환을 하면서 맞물려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군산복합체 이렇게 부릅니다. 전시에 만든 군수산업 공장이 탱크 만들다가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만들다가 탱크 산업으로 예, 전환하고 이게 군산복합체죠. 예.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불사조 효과 그래가지고 군사 무기에서 개발한 기술이 민수품에 많이 발전하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군산복합체 장기적으로는 불사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이제 이 얘기인데 예.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 가지고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뉴욕 거리를 행진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전후 불황이 올 줄 알았는데 전후 불황이 온 게 아니라 전후에 황금기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 대공황이 있었는데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예. 폭탄 수요 때문에 완전 고용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폭탄 수요도 없어지니까 대불황이 와야 되는데 예. 대불황이 오지 않고 전후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아주 황금 시대가 왔다. 그게 참 이상하다. 이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이걸 고민을 했죠. 과거의 공식으로 보면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불황이 와야 되죠. 예. 예, 그랬는데 황금기가 도래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전쟁에 이긴 나라도 좋지만 진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아주 약진을 하더라. 그거 참 이상하다. 전쟁에는 원래 이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진 나라는 못 살게 돼야 되는데 그러네. 전쟁에 진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 이거 완전히 패전국들인데 예.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올간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패전국이 경쟁에 성공하게 됐는가?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전쟁에 지니까 이 사전에 생산의 비효율을 만들어내던 여러 가지 정치적 집단들, 예. 노동조합, 생산자 조합 이런 것들이 와해가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도 없어지고 생산자 조합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비효율이 제거가 됐다. 정치적인 집단이 없어졌다는 게 예.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전쟁 때 공장이 10년 전에 지은 공장, 20년 전에 지은 공장이 전부 폭격 맞고 불타 없어지니까 예. 새로 신기술로 공장을 지으니까 훨씬 더 좋은 신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독일하고 일본은 그랬다 쳐. 근데 미국은 전쟁에 지지도 않았고 이겼는데 더 발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도 더 발전했고 세계 경제가 일어났는가. 요거를 이제 제가 첫 번째 효과는 불사조 효과, 두 번째는 마샬 플랜, 세 번째는 가트 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1등 국가가 됐어요. 제일 발전했어요. 승전국인데.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은 패전국인데 2등, 3등이 됐어요. 예. 그리고 영국은 과거의 선진국이고 승전국가였는데 독일하고 일본한테 밀려서 이제 이류 국가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전쟁 때 군수품을 많이 생산하고 기술을 많이 발전시킨 나라는 전쟁이 끝나니까 군수품 만들던 기술로 민수품을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예. 영국은 전쟁 때 물론 군수품을 안 만든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미국에서 원조하는 무기에 의존을 했어요. 예. 미국에서 물자를 보내주니까 네. 국내에서 안 만들고 그러니까 영국은 기술 발전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전쟁 때 기술을 많이 발전시킨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일본. 예, 독일은 세계 최초의 로켓 V2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제트 엔진 제트 전투기 메사수메스 262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전설의 전차 타이거 탱크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뭐 이건 대단한 거죠. 예. 일본은 그 제로센이라는 아주 명성 있는 함상기 제트기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 이건 일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전후에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BMW 아니면 뭐 포르쉐 뭐 이런 그 예.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고 일본은 신칸센을 만들고 토요타, 닛산, 혼다 이런 거를 만들고 그래서 전쟁 때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놨더니 전쟁에 이기던 지던 전후에 경제가 발전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불사조 효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뭐 이 통신기기 과거에 모토로라 같은 데가 이 무전기를 제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토로라가 제일 처음에 이 핸드폰을 제일 빨리 많이 만든 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보급됐는데 컴퓨터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 유도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에니악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는 콜로서스 그래가지고 독일의 무선 암호를 풀기 위해서 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전쟁 물자 만드는 기술에서부터 진화해서 전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요걸 불사조 효과 이렇게 부르죠. 아마 기술 불사조 때 효과는 전에도 결국 한번 기술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공공 섹터에서 만들어진 군사 장비에서 생긴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기 시작한 것. 요게 이제 전후의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되겠죠. 어찌 보면 2차 세계 대전이 그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최초의 전쟁이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과거에도 수 있죠. 수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럼 그냥 패전국들이 그때도 그렇죠. 그럼 했었어야 하는데 왜 안 그랬냐고 예. 하면 그때야 돼서 비로소 이제 이른바 제조업 기반의 무기가 그렇습니다. 주로 전장에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본격적인 산업 사회의 전쟁이다. 그 전의 전쟁은 농업 사회의 전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죽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사람만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쟁 때 무기 만들던 기술이 전후에 이제 그 신제품, 신수요 이런 걸 굉장히 창출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샬 플랜으로 볼 수 있는데 마샬 플랜이 뭐냐면 그 미국이 유럽을 부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유럽, 전쟁에 진 유럽.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걸 전체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왜 마샬 플랜을 했냐면 정치적으로는 소련이 너무 커가지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려 그러니까 예. 소련을 막으려 그러면 미국 혼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유럽으로까지 확산될까봐 그래서 유럽을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 상품에 수요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수요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도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샬 플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그 유럽을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기술은 있어요. 전쟁 전에 기술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다시 투자만 하면 보응이 되니까 그거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가트 체제 그래가지고 전후에 자유무역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그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 전 세계가 만드는 제품을 미국이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트 체제,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가지고 발전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도식으로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업국은 농업 상품을 만들어서 선진 산업국하고 후발국 산업에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야 돈을 벌죠. 예. 그다음에 선진 산업국은 아주 그 첨단 기술 상품을 만들어서 후발 산업국하고 농업국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농업국은 돈이 없어서 얼마 못 사죠. 그러니까 후발 산업국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이 후발 산업국에 해당하는 영국과 독일과 일본이 전쟁으로 파괴돼서 돈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을 빨리 부흥시켜서 그래. 미국 선진 산업국의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주도록. 예. 그래서 이 후발 산업국 영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을 부흥시키니까 이 나라들이 선진 산업국하고 농업국에 저부가 같이 좀 질이 떨어지는 상품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예. 미국의 선진 산업국 상품을 사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기 돌아가더라.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우리도 선진국이야. 예. 그래서 저부가 같이 싸구려 안 만들고 고급 상품 고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후발 산업국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싸구려 예. 물건을. 예.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진입해가지고 아하. 후발 산업국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아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중국이 올라와서 또 한국하고 대만하고 같이 후발 산업국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현재 세계 현재 경제의 시스템. 순환의 모습이다. 야.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를 한번 하면 예. 대공황의 원인은 소득 부족보다는 신제품과 신수요의 부족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기술이 발전 안 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소득 견인하는 뉴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예. 수요 견인하는 세계 대전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은 실패했는데 세계 대전이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소득 견인, 수요 견인이라는 차이도 물론 있지만은 뉴딜 정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보다 전쟁 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0배 많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후 황금기가 온 것은 기술 주도하는 불사조 효과에 의한 신제품의 신수요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군, 그다음에 몽골 제국군 그래가지고 막 군대로 싸우고 나면 파괴만 있지 생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근데 현대 산업사회 전쟁은 전쟁을 하는 동안 기술이 기술 엄청나게 개발되니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후에는 그런 드론 같은 게 상용화되는데 굉장히 빨리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죠. 대공황의 원인은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새로운 물건들이 변변찮은 게 없어서 생긴 거고.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전쟁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개발한 기술을 예. 새로운 신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등장한 것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렴한 자동차 그렇죠. 뭐 등등. 예, 예. 텔레비전 이제 예. 이런 게 나오면서 휴대폰. 드디어 예.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요즘 내수 안 좋으니까 이거 뭔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 그 뭐 돈을 돈도 돌린다. 뿌리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실패한다면 저것 때문이겠네요. 사람들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별로 쓸 게 없고 뭐 그래 그냥 해외나 나가야 뭐 좀 재밌는 거 있지. 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마중물 효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마중물처럼 촉매가 돼서 시작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계속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로만은 예, 안 돼. 해결이 예, 안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는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계속 분다 그래서 펌프질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촉매를 조금 쓴 다음에 예. 이게 동기화가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의 발전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이렇게 그 마중물로 시작해도 좋다. 근데 나눠져서 소비를 더 한다고 기술이 안 나오던 기술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줘서는 안 되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기술 발전으로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작업이 지금 소비를 조금 진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소비를 계속 진작해가지고는 안 되고 소비를 조금 진작해놓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이제 생산을 촉진해야 기업들이 된다. 막 그렇게 활동할 볼 수 있죠. 있도록 예, 창업도 예, 예. 일어나고 예, 예.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뉴딜 정책이
대공황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구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득을 조금 자극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거다. 예. 그러나 예. 그거를 계속해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걸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야.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절묘한 줄타기 프로가 배워야 되는데 말이지. 그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은 이걸로. 네. 그래서 후발국이고 패전국이 전후에 선발국 승전국을 추월한 것.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영국을 추월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다. 예?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그건 이유가 불사조 효과는 후발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선발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네요. 알려주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평생 한 연구 중에 이 불사조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전쟁 때 독일과 일본이 엄청난 돈을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쏟아부어 가지고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많은 돈을 연구 개발 쪽에 집중시키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전쟁 때 독일과 일본이 쏟아부은 돈의 반의 반만 넣어도 된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그게 많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시니까 파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늘려야 된다. 연구 개발비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우리가 후발국이었지만은 이제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영국보다 떨어지는 농업국이었지만 어쨌든 뭐 관세도 하고 뭘 통해 가지고 하여튼 슈퍼파워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그룹이 공고한 선진국 그룹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 독일 정도까지는 받아줬어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 그룹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이나 대만 너희가 좀 만들어. 그래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왔죠. 예. 근데 우린 지금 거기서 정체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예. 지금 미국이 하는 건 예. 올라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관세를 하고 야 우리를 넘보지 마. 예. 그러니까 너희가 선진국으로 올라오지 말고 지금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영국이나 뭐 기존의 선진국이 미국에 올라오는 거를 뭐 멍 때렸으면 멍 때렸고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예.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이 올라오는 게 견제하고 예. 일본이 올라왔을 때도 미국이 견제했고 예. 그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걸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과연 그게 예전처럼 잘 될 것이냐.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 그 올라갈 때도 영국이 충분히 견제를 했죠. 사실은 못 올라오게 막으려고 많이 애를 썼죠. 예.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이 부상할 때도 미국과 영국이 그걸 막으려고 견제하다가 세계 대전까지 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렝게티 평원에서 초식 동물이 도망가고 육식 동물이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조금만 빨리 가면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그죠? 초식 동물이 조금만 빨리 가면 육식 동물이 굶어 죽고. 예. 그래서 후발국이 선발국의 견제를 극복하면 선발국이 되는 선진국으로 거고 뛰는 거고. 어차피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그렇죠? 안 되면 탈락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약육강식의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네덜란드를 추격하다가 견제가 심해서 안 되니까 영란 전쟁으로 극복했거든요. 미국은 또 막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오는 수입에 관세를 붙이고 하다가 국내적인 반발이 생기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극복했거든요. 예. 독일하고 일본은 영국하고 미국 선발국하고 또 견제를 하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전쟁에는 졌지만은 전쟁 기간 동안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가지고 전후의 선진국으로 등극했거든요. 예. 다 근데 전쟁을 했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등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처럼 힘을 모아서 선진국하고 한판 승부를 할 만큼 군사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평생 고민했죠. 방법이 없으면 국가 발전을 올리라는 게 연구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야 독일하고 일본이 전쟁 때 엄청난 돈을 과학기술에 군수산업에 쏟아부은 것처럼 그 돈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과학기술에 쏟아부으면 불사조 효과처럼 우리가 선진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기술 개발을 어떻게든 그렇죠. 드라이브를 하면 그렇죠. 지금도 정부 예산이 꽤 들어가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규모의 문제라고. 나눠주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겠지만은 규모의 문제가 우선 더 커요. 지금 있는 정도만 가지고 아무리 잘 나눠준다 그래도 예. 선진국을 극복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났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왜 저기만 자꾸 도와줘? 잠깐만 좀 닥치시고 예. 하면서 그렇죠. 정부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돈을 기술 기발에 쓰려 그러면 딴 데서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복지에도 써야 돼, 문화에도 써야 돼, 그럼, 뭐 그렇지. 다 쓸 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쟁이 터지면 야 지금 복지가 뭐야, 어. 문화가 뭐야, 돈 다 갖고 와. 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투자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량 투자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게 국가적인 컨센서스 합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기가 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거 정말 위기였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엄청난 돈을 우리 바이오 산업에 쏟아부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였으니까. 백신 개발한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백신 개발하다가 헛다리 짚고 다른 걸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백신 개발하보다는 어. 관련된 다른 상품을 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 의약품도 원래 제 목적을 위해서 심장병 약을 개발했다가 뭐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오고 예, 다 그렇게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뉴딜 정책에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면 됐을 텐데 예.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2차 대전 때는 그 10배를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팬데믹 코로나 때 같으면 그러면 돈을 국가 예산을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투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한때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할 때 예. 제가 어떻게 해서 정보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2배로 늘릴까를 심각하게 연구했는데 예. 이론적으로 그거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절치부심 연구에서 찾아낸 게 바로 이 불사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예산 투입이구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선 양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물론 효율적으로 써야죠. 비효율적으로 그걸 막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 효율적으로 쓴다는 전제하에도 양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 그게 뭐 과학기술부가 쓰는 예산이 과학기술 예산은 꼭 아닙니다. 예. 산업부에도 과학기술 예산이 있고 뭐 문화부에도 과학기술 예산이 있고 과학기술 예산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지만은 그래. 국가 총체적인 과학기술 예산의 절대량이 커져야 된다. 근데 그래서, 국가 예산이라는 게 세금 걷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 걷어가지고 많이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투입하는 과학기술 예산이 촉매가 되면 그것을 받쳐주는 민간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민간 투자가 어디서 오냐면 민간이 자기 자산을 각 개개인이 예. 내가 부동산을 사느냐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느냐 예. 채권이나 주식을 사느냐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국가가 과학기술 예산을 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근데 전쟁 때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냐면 세금 걷어서 하는 게라 그냥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찍어서 썼죠. 그렇죠. 네. 돈 찍고 막 예. 국채 발행하고 그래가지고 미래의 돈을 막 땡겨 쓰는 거예요. 예.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과학기술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되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서 쓰되 민간 개개인의 투자가 과학기술과 기업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8만 3천 불이 되는데도 이 미국 국민의 자산의 70%가 기업 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은 3만 4천 불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60-70%가 부동산으로 가고 기업 쪽으로는 한 30%도 안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R&D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냐?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R&D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국가도 많이 쓰지만은 민간 R&D가 훨씬 크거든요. 국가는 세금 걷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보통 그걸 이제 기업들이 자기 필요한 기술 개발하느라고 집행하는데 예. 대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해가지고 정말 1등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세계 24위 국가가 아니라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선발국 그러니까 빅3하고 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예산을 연구개발 쪽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연구개발 쪽으로 흘러가도록 룰을 세팅을 해주는 걸 정부가 해야 된다. 그 룰 세팅이 이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없애는 거다. 그렇게 된 거죠. 전쟁 났다 생각하고 네,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해야 그렇죠. 된다.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하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거다. 예. 야, 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 났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아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전쟁 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문화예산, 복지예산에다가 과학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고. 예. 그럼 국가 예산은 대충 정해졌다고 볼 때는 민간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가는 투자를 시스템을 할 수 만드냐. 있는 그렇죠.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예, 게 더 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그 전혀 생산성하고 관계가 없는 부동산 쪽으로 지금 70%가 흘러가고 있고 과학기술하고 이 기업 발전 쪽으로는 30% 이내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예. 가뜩이나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방치되면 이제 이류 국가로 전락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국 결국은 미국인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자기 나라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올려서 나중에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챗 GPT 만든 회사 예. 계속 적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 돈을 뭘로 메우고 있어요? 나중 투자 받아서 투자자들의 국민들이 그 자산을 거기다 때려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지금은 적자 보지만 언젠가는 엄청난 흑자로 돌아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미국 국민이 우리 그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전부 부동산 샀으면 챗 GPT 오픈 AI 옛날에 망해버렸죠. 테슬라도 옛날에 망해버렸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 돈 걷어서 지금 그 테슬라 주식, 구글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고 있으니 예. 지금 뭐 한 짓이냐 지금. 안 돼도 삼성전자 주식 사서 물리더라도 물렸어야지 이 친구들아. 야. 그 얘기죠. 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게 어떤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그 불로소득 쪽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값은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부동산을 살려 그러고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이제 이렇게 그 좋은 그 선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탕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사탕에 중독되는 거죠. 불사조가 왜 죽으면서 타버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 타버리고 재가 된 다음에 제가 이제 된 다음에 불사조 거기서 씨가 나오는 다시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뭐 한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번 진짜 세게 죽어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독일하고 일본을 살 예로 들었는데 예. 미국은 불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런 거죠. 미국은 전쟁에 지지 않았잖아요. 네. 독일하고 일본은 졌지만은. 그래서 올간스키 연구의 한계가 패전국에 제한돼 있었는데 예. 저는 그것을 이제 다시 재개발해가지고 그 패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입했는가가 중요한 거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사조 효과가 사실은 후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산업 사회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 저는 이제 감히 주장하고 있죠. 불사조. 그래서 전후 황금기는 불사조 효과, 마샬 플랜, 가트 체제의 합작품이었는데 그다음에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본주의 2.0 시대의 종말을 초래했고 그다음에 WTO와 신자유주의는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2.0 시대가 이제 그 종말을 구하는데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경기가 화랑인데 예. 경기는 침체한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생기고 그래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1,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이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 2.0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 3.0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간섭하지 마. 정부 간섭이 효율을 낮췄어. 효율을 올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완전히 붕괴하고 미국이 그 국제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금태환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자유무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시대를 리드한 것은 영국에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예. 그래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요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유무역 원칙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강의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채찍과 당근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채찍을 썼느냐. 예. 그래서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IBRD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자유무역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자유무역이라는 건 좋은 거야. 그리고 국제 분업을 쌍방에 다 이익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평적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자유무역을 하면 모든 나라한테 다 좋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넘어오는데 예. 이제 이 가트 체제하고 WTO의 차이는 뭐냐면 가트 체제는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무역하면 좋은 거야. 예. 근데 안 해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좋다 이렇게 원칙을 강요한 건데. 예. 그다음에 WTO 체제는 법적 구속력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호무역을 원천 봉쇄하고 규제 제재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이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자본까지 자유화한다.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체제. 예, 그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WTO 체제의 3대 이념 그러면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 지금 잘하는 걸 그대로 계속해. 너 농사지으면 계속 농사지어. 너 조교하면 계속 조교해. 예. 이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야 선발국이나 후발국이나 똑같이 해. 뭐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돼. 이걸 공정하다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그 불공정하다고 자체가 생각하는데. 불공정한 거다. 그다음에 셋째 다자주의는 뭐냐면 야 너 이거 위반하면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킬 거야.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국제사회에서 축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WTO 체제의 이면의 숨은 뜻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빈부격차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WTO 3.0 체제가 넘어왔는데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그 보호관세라든가 독일과 일본의 부흥을 눈감아 줬죠. 예. 왜냐하면 선진국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후발 산업국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 미국 이래서 G7 체제가 확립되고 그다음에 그 틈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선진국 열차는 10,000원이야. 너희 예. 탈 자리는 없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WTO 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싸구려 물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도 싸구려 물건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중국한테 WTO의 그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서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개도국 뭐 1인당 소득이 15,000불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개도국 수준이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현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산업이 발전할 때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발전하면 고용이 생기잖아요. 네. 또 기업이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그래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빈부격차가 늘어났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탑 1%의 자산 혹은 인컴 수입.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가 0.1%의 수입인데 예. 탑 1%하고 탑 0.1%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불평등이 심화된 건 영국도 그랬고 카나다도 그랬고 호주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1980년도 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금융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모든 나라의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도시 뉴욕 이런 데도 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4.0은 뭐냐?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3.0 시대의 금융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것을 제일 맛깔나게 표현한 책이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예.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아하. 굉장히 이 보호무역주의자 사다리 걷어차기를 잘 설명했는데 예. 여기 이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고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예. 그다음에 국제 경제 질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도 이 책 안에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로 보여지죠. 예. 근데 이제 자유무역을 가장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다트머스 대학교의 어윈이라는 교수인데 공격받는 자유무역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 미국의 성공은 유치산업 보호 때문이 아니며 높은 식자율, 널리 분배된 토지 소유권,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거대한 내부 시장의 보유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 때문에 비효율적인 무역 정책, 즉 보호 무역조차도 미국의 성공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쓰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이거다.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게 미국이 발전할 때 관세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게 통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이분은 아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완전히 건데? 거꾸로 얘기해요. 사다리 걷어차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구를 가지고 거짓말 대회에 나가면 1등할 거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발전시킨 건 보호무역이고 그 보호무역을 배워서 한 나라가 독일이고 일본이고 이제 결국은 한국이고 대만이고 그랬다. 주류 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WTO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주류 경제학파에서는 견지하고 있죠. 이게 선진국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후발국의 논리가 전혀 아니고 선진국의 논리. 그래서 자본주의 4.0 시대가 요구하는 동반 성장을 가져올 최적의 무역 질서는 뭔가? 저기 지금 되게 궁금해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략이라는 게 예. 남들은 보호무역 안 할 때 우리만 보호무역을 하면 예. 그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곧 독일에서도 볼 거고 지금 다 볼 거거든요. 그렇죠. BBC에서 막 연락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야 다 보호무역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전략을 바꾸고 관세 이렇게 올리고 각자 우리 제품만 밖에 팔려고 하면 그게 이제 구성의 오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어떻게 하는 게 발전하는지도 알겠는데 남들이 볼 때는 반칙 같은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효과적이니까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근데 너도 나도 다 반칙을 하면 예. 반칙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만 없죠. 해야 반칙이죠.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이 전 세계에 퍼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저 얘기가 바로 저건데 예. 어떻게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전략을 취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첫 단계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손해 보는 짓을 하지 말자. 최소한도.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일찍 문호를 열고 다 열고 너무 일찍 자유무역을 모르고 그냥 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 보는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무조건 자유무역이 제일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라도 버리자. 일단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라는 체제를 제가 이제 대강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결론이죠, 저게. 미국의 전략을 크게 보면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하고 신상품,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세계화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실리콘밸리 같은 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시장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달에 가서 해둔 거는 그 옛날에 가서 발자국 하나 만들어낸 거밖에 없고 돈만 엄청 쓰고 왔는데 이 아폴로 계획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템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교육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훌륭한 학생들 또 훌륭한 연구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실리콘밸리의 기반이 됐거든요.
미국이 국가가 이렇게 그 공공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반을 닦아주지 않았으면 실리콘밸리가 생길 수 없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것도 자유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화성에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 실제로 화성에 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든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화성보다는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전략을 크게 보면 이제 진로 방해와 스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쇼트랙에 보면 왜 스퍼트를 해가지고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힘을 축적해서 확 따라잡는 거 하고 예. 아니면 그 사이에서 뒷사람이 앞으로 오지 못하게 엉덩이로 진로 방해를 하는 거 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히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러고 있지. 성공과 맞아. 실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러고 예. 기술 발전이 스퍼트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국의 부상을 막거나 하는 게. 그다음에 이 금융 자본주의 이게 예. 이제 진로 방해에 해당하는 거다. 아하.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굉장히 그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라 하던 거다, 미국이 늘. 과거에 하던 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이 WTO 체제보다도 더 강력한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WTO 체제는 아주 지능적인 진로 방해인데 그다음에 이 트럼프 정부에 하는 것은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악의적인 진로 방해. 본격적인 진로 방해다 이렇게 아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시대에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 생각하는데 예. 이제 세상에 선진 산업국은 몇 없고 후발 산업국은 많고 농업국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금 선진 산업국은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가 있고 후발 산업국은 한국, 대만이 있고 농업국은 제3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농업국이 후발 산업국으로 발전하고 후발 산업국이 선진 산업국으로 발전하고 선진 산업국이 아직은 없지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 산업국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세상이 다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기대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농업국이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가분수가 돼 버리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서 못 올라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지금 삼각형 체제에 비해서 후발국이 자꾸 발전하고 선진 산업국이 발전해서 지식 산업국이 되는 게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체제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국은 성장이 감속하고 그렇지. 산업국은 가속하고 이 지식 산업국은 더 빨리 가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국한테 보호무역을 절대로 허용하고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그 중에 성공한 나라들은 후발 산업국이 되겠죠. 거고. 그러면 이 선발 산업국은 후발 산업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지만은 후발 산업국은 보호무역을 하면서 선발 산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또 발전하겠죠. 예. 또 선진 산업국이 이제 더 발전해서 지식 산업국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역피라미드 형식이 되면 그래도 지식 산업국은 잘 살고 농업국은 못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업 생산품이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돈을 재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편편하게 잘 살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껏 후발국이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진출했는데 예. 네. 약한 후발국한테는 보호무역을 허용하고 강한 선발국은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놈은 올라가고 진 나라는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나라도 희소 가치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된다. 자꾸 올려주자. 예. 그래서 이제 자본 신기하네. 예. 요거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나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저 정도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니까 니네는 열중시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후발 산업국에서 선진 산업국으로 올라가고 예. 또 선진 산업국에서 지식 산업국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등 빼놓고는 다 올라가야 되니까 양보하고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는 그러니까 정도 지식 같다. 산업국은 숫자가 많아지고 어. 선진국 산업국은 그거보다 조금 적지만 많고 후발 산업국은 작고 농업국은 적어지죠. 왜냐하면 세계 200개국 중에 위로 상향 이전은 사다리를 전부 놔주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를 막고 저게 이상적인 거 저 아니냐? 이상적인데 예. 그 질문을 드리는 예. 건 그러니까 반칙을 하지 마라 제발 선진국들아. 그렇죠. 예. 그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오는 건 사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남들이 보기에는 반칙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하는 거. 하는 거야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특히 예. 후발국들은 그런 거 해야 돼. 예.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고 괜히 선진국들이 주입하는 자유무역이나 공정한 이런 얘기하다 보면 니네 계속 후진국이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러니까 1등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들 목표라는 게 있을 테니 예. 다 그런 반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반칙을 중단하고 후발국을 키워주자고 하면 누가 중단하고 누가 키워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반칙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유무역을 반칙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반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는 거꾸로 보호무역이 반칙이 아닌 거다. 아. 자유무역이 반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칙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라고 주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장은 사다리만 한- 있고 당연히 걷어차기는 반칙이다. 이렇게 아. 되면 네. 모든 나라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네.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 세계 각국이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게 알겠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이 올바른 방법이고 보호무역이 반칙이라 그랬는데 보호무역이 올바른 방법이고 자유무역이 반칙이다. 반칙이다. 네. 네. 그러니까 후발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반칙이 아니다. 그래서 선발국이 후발국의 아. 선발국으로 진입하는 발전을 막는 게 반칙이다라고 야. 룰을 100% 뒤집어주는 아, 것 이것도 같으면 룰을 바꾸자는 거구나. 예. 삼각형으로 돼 있는 피라미드 상태가 역삼각형이 되고 아. 역삼각형이 되면 가난한 나라 농업국 후발 산업국도 희소 가치에 의해서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세계가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선진국이 잘 들어먹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미국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후발국이 했던 것을 트럼프 정부에서 해서 예. 이제 보호무역을 하고 지금 통상 맞아요. 관세를 맞아요.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교과서로 야, 하는 거지 사실은. 예. 교육에서 지금 배운 대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선발국이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이제 지식산업국으로 모든 역량을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너희들은 더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라,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앞으로 가서 뒤따라가는 나라한테 이 길을 비켜줘라.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4.0 시대의 국제 질서는 WTO 체제보다는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반칙이고 보호무역, 후발국의 보호무역이 올바른 공정이다. 공정한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 효율성, 기술혁신, 고용 및 근로자의 후생, 소비자 후생 이런 모든 면에서 예. 이게 훨씬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발국의 전략은 기술혁신, 스포츠와 후발국의 진로 방해인데 WTO 체제는 소국적인 진로 방해지만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적극적인 진로 방해가 예. 된다. 나쁘다 저건. 예, 그래서 이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는 과연 공정한 동반 성장 체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농업국이 후발 산업국이 될 수 있고 후발 산업국이 선진 산업국이 될 수 있고 선진 산업국이 지식 산업국이 될 수 있으면 아주 공정한 동반 성장이다. 그래서 후발국의 보호 무역이 아주 그 반칙이 아니고 올바른 규칙이 되고 선발국의 진로 방해, 사다리 걷어차기가 반칙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부가가치 상품의 희소성 때문에 지식 기반 사회의 수평 분업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미래입니다. 올바른 방향인데. 진로 방해는 없고 스포트만 있는 세상.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국력을 집중해가지고 스포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룰을 셋업하고 국민들 자산도 그 자산이 이 부동산이나 불로소득보다는 연구개발 쪽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함께 스포트를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시키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는 뭐 한 2달 걸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럴 거예요. 제가 예.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건 그냥 우리가 지향점 없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우리도 지향이다. 예, 우리가 전세계 지향점을 경제가. 분명히 갖고 있고
그 이론적인 미래가 있다. 그쪽을 향해서 가자.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근데 고민이 시작됐다. 트럼프가 진짜 반치광인데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이게 반치광인데 매우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교수님 생각이 시각에서 들어요. 보자면 예. 아 야, 너무 잘 알아서 저게 선수. 저게 미국 대통령이니까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너무 잘하고 솔직히 있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미국처럼 국민소득 8만 불 되는 나라가 이 제조업을 거꾸로 가져와서 예. 그 체화시켜 가지고 미국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결국은 실패할 거다. 허황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민소득 10,000불대 나라 저개발국보다 더 싼 노동을 제공해서 미국을 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로 다 하는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런 허황해 보이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 부동산 불로소득 꿈을 꾸지 맙시다. 이건, 그래. 이건 그냥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건 전제로 합시다. 그거는 맞는데 이게 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예. 저는 요거를 그 안 대표도 뭐 당연히 그러자고 했고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달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퍼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 우리만 알아야 이거 된다. 우리만 알아야 되네요, 교수님. 이거를 이 전략을 예. 이 미국은 1등이니까 빼. 미국을 제외한 미국은 내가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어. 그래, 그렇다니까. 그놈들은 미국은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어. 교수님이 하신 대로 미국 니네는 좀 양보해라. 1등이니까. 어. 그것까지 한다고 쳐도 어. 2등, 3등, 4등부터 시작해서 178등까지는 다 보호무역하고 관세 쌓고 우리 걸 남들한테 더 팔려고 노력하고 남들 거는 가능하면 차단해서 우리 유치산업 보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쌓고 유치산업 보호하면 대한민국의 수출품을 누가 사줍니까? 다 죽는 건데 그러니 이건 우리만 몰래 해야 되는 반칙이지.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그래서 전 모두가 다 김태우 교수님 말씀 너 들었냐? 코리아의 얘기 우리 그대로 하자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팔지를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만 우리가 알아야 빨리 먼저 우리만 알아야 먼저 예. 근데 이제 그 두 분 말씀이 사실은 옳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죠. 예. 그죠? 그래서 예. 하나도 비교 우위가 없어지는데 그래. 적자 수출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예. 우리만 그것을 흑자 수출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산과 아니면 이 그 지적 자산, 예. 뭐 이 예. 물리적 자산, 이 모든 자산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속도전. 그러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하더라도 먼저 올라가면 그렇죠. 우리가 그때 걷어차. 예. 아니 그래도 애들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수출해야지 걔네들도 막 이렇게 보호무역 하기 시작하면 잘은 못하겠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뭐 보호무역은 지금 누구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데 있겠지. 이제 그 보호무역을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못하는 나라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꿈을 가진 국민들, 능력 있는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소위 그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국민들의 저력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켰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와 예. 그 합종할 기회가 생기고 이런 우리가 국제 통상 무역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100% 활용해가지고 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빨리 얘기. 선진국 진입해서 그때부터 자유무역을 외치는 거야. 그래 사다리 우리도 사다리 좀 걷어차보자. 그래.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면 이 영상을 싹 내리고 자유무역으로 바꿔야 사다리 돼. 걷어차야 되죠, 사실 그죠? 뭐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계속 1등 방법이죠. 해야지. 예. 그래. 하나의 방법이래. 하나의 방법은 맞지. 교수님도 천사 한국인이야. 좀 해보자 좀. 예. 야. 근데 저는 그 약간 말씀하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듣고 나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자유무역, 공정무역, 정부의 개입 금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진국 선발국이 선발국 발전 원리만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후발국 국민이 선진국에 가서 선발국 발전 원리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거기 쓰니까. 종속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선진 강대국의 소프트 파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예를 들면 그 선진국의 자유로운 시장의 이념이라는 게 예. 국가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 두 개가 완전히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시올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 그런 시어리를 만들어 보니까 자기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비교 우위론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비판하는 수평적 경제학, 세상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가 분리할 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 나쁜 놈들인데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야. 뭐 나쁜 알고 놈들이 있었다고.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마- 그렇지.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사다리 걷어차는 게 솔직히 맞다. 우리도 빨리 올라가자. 그러니 그들이 나쁜 놈은 아니고 되게 일맥상통하네요. 이렇게 초반에 하셨던 그 얘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놔버릴 게 아니고 예. 여전히 그런 그 보호무역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예. 더 빨리 올라가도록 노력을 좀 더 했어야 그렇죠. 된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IMF 외환 위기 이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음. 우리한테 불리한 어. 그 자유무역, 자유금융을 우리가 앞서서 추구했던 점, 음. 그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반성하고 우리가 올바른 국가 발전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세계 1등국이 된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 예? 그렇지. 지금부터 그거 그때 걱정할 필요가 생각해. 없다는 그때 생각해서 솔직히 불쌍하면 가르쳐주고. 무슨 학자인데 걷어차면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왜? 제가 미국은 걷어차는 거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가 모든 나라는 다 생각해보면 걷어찼다. 그러면 어째요, IQ.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불법화하고 후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후발국의 보호 무역만 전부 다 허용해서 세계 각국이 평평하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오히려 글로벌 확대 재생산 체제라는 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자. 그건 이렇게 제안하고 가능하긴 하다. 예. 그래서 다들 글로벌 확대 재생 무한히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원은 유한한데. 예를 들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 이거를 내가 좀 더 독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야 나도 진짜 잘 살고 너도 진짜 잘 살고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세상을 굉장히 발전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소리의 속도, 빛의 속도 그래가지고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경제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 한계가 없냐면 동그라미만 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 그렇죠. 그죠? 예. 100, 1000, 뭐 억, 10경, 뭐 조, 예. 막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속하는 사회,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가속하면 어디까지 가속을 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끝없이 무한히 가속을 할 수 있다. 가속한다. 거의 무한히 가속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무한히 가속하면 나눠 먹을 게 있긴 있겠네요. 예. 야, 알겠습니다. 이거 인지 알았을까? 참, 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강의 기적 때 가졌던 스피릿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이미 진입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
이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고 대충 이제 마무리했는데 저도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걸 누가 끼고 뭐라고 한다고 안 할 공부 하는 거 아니고 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공부는 애 끼워다 놓고 과외시키고 학원하고 헤이 자식아 해야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거더라고. 사실 그럼요. 오늘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 자유무역만 해도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걸 짧은 시간에 축약하다 보니까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데 좀 혼란이나 의문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건 저희가 따로 예. 질문을 받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그리고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가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갸웃갸웃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배움과 고민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이게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미삼아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함께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진지한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서 진지한 질문 답 있으시면 진짜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에 질문 또는 진지한 질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잘 찾아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죠. 자, 임태우 교수님, 매 강의마다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보안 콘텐츠로 아예 지정을 해서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볼 수 있게 새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무슨 여기다 자막도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김태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